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불안한 세계 정세, 전쟁의 공포, 금리에 대한 불안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 함께 잡아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간단히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 질문들을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인데요. 자포리자. 네,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방사능 레벨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유출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길도 내주고 뭐 식량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서 좀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나 했는데, 아니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공격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거 참 별로 좋지가 않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이런 모습을 러시아가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민간인 아파트에도 미사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론이 푸틴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푸틴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를 거부합니다. 인류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참 이거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과 직접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글을 남긴 거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글인데, 지금 푸틴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듯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점령하려고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기부금이 지금 현재 5,4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댓글에 코인 살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온 세상에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제발 이 상황이 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디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금리 관련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이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어제는 하원에서, 오늘은 상원에서 3월 16일에 금리 인상은 거의 결정적이죠. 그런데 오늘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냐가 중요한데, 제롬 파월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상원 의원들이 질타를 합니다. 연준이 너무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너무 늦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나 지금 안 좋게 치달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파월이 땀 흘리면서 공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은 몰랐다. 이건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셸리란 의원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파월이 예스. 그렇다.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막겠다. 뭐 이런 말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죠. 예스. 그리고 이제 주식 코인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초보적인 질문. 금리를 올리면 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죠? 네. 인플레이션이 왜 내려갈까요? 금리를 올리면. 초보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 가치의 하락이죠. 시장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돈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 돈이 다시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시장에.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것도 아주 큽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요즘 세계가
공급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특히나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한 번에 돈을 이렇게 다 내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달달이 할부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자동차 사는데 이자가 거의 0%입니다. 아니면 특별 혜택을 줘서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이렇게 주니까 편안한 마음에 이왕이면 할부로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망설일 수밖에는 없겠죠.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가격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당 밥값은 안 내려가겠지만 원자재라든지 변동이 심한 상품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면 코인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자,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더 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자를 더 내야 하니까 돈을 빨리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쉬운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도 없는데 돈을 빌려갑니다. 그리고 뭐 살 거 없나? 어디 투자할 거 없나? 하고 이제 여기저기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쫙 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자 내!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얼른 갚거나 기존에 투자했던 거 별로 재미없는 거는 처분해서 이자를 내기 싫으니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달러 대비 투자 상품 모든 상품들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한 예로 집값도 금리가 1% 오르면 집값이 10% 빠진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우리들의 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일만 남았을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금리만 놓고 보자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될 테니까 위험자산이라고 간주되는 이 코인들은 얼른 팔아서 이 돈으로 이제 현금화한 다음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코인 가격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투자 상품의 가격은 미래의 가격을 반영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반영을 하게 된다. 올 초에 제롬 파월도 시장이 반영할 수 있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시장이 큰 충격 없이 잘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0% 금리는 말이 안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당연한데 앞으로 얼만큼 몇 번에 걸쳐서 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그게 관건인데요. 그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시장은 이제 요동을 치게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다면 코인이 그렇게 추가 하락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지만 과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코인 가격이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 금리 인상은 25bp가 될 듯합니다. 25bp. 그런데 bp가 뭔가요? 뉴스에서 bp 이렇게 말을 하는데 bp란 베이시스 포인트. 25 베이시스 포인트, 25bp. 이런 말하면 이제 헷갈리죠. bp.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할 거예요? 0.25%입니다. 25bp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미터 얘기할 때 0.25m 이러면 좀 말하기가 너무 길고 헷갈리죠. 0.3m 이런 거는 헷갈리니까 30cm라고 말합니다. 100분의 1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 30cm 자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bp도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5bp란 0.25% 센티미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bp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고개를 다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렇지 bp 25bp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슈아님, 많은 나라들이 코인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탈중앙화인데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하면 탈중앙화가 가능하긴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규제하면 이제 우리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규제 없이 우리들 마음대로 그냥 하면 좋을 텐데 왜 규제를 꼭 해야 될까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세금 안 내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알아서들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실 건가요? 안 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정부 측에서 아무도 국민들이 세금 안 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규제라고 하면 가장 본질적인 접근을 하자면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목상으로 말하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사기 방지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컨트롤을 잡고 있어야지 또 유사시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또 뭐 변경 상황을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규제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우리들의 이 코인의 방향을 정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금리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 금리는 중단기적인 영향을 끼치죠. 올릴만 하면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는 이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게 되고 우리들의 코인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규제 아주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되어야 되겠죠. 작년에 인프라법 기억하시나요? 브로커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다가 이 정치인들이 웃음거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어설픈 주장을 했다가는 또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취소를 하고 그 부분을 빼고 이제 이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완전히 컨트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제란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화된 개체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선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 고객들에 한해서 출금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고객 정보를 국세청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지갑 안에 있는 이런 코인들을 출금을 막는다 아니면 뭐 우리 개인정보를 이 지갑에서 유출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갑을 디센트럴랜드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이걸 누가 아나요? 정부에서 알 수도 없고 그 나이키를 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업비트에 트래블룰 관련 공지가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반가 햄토리님. 이분이 벌써 리서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 댓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래블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오늘자 업비트 아직 트래블룰 준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서 확정된 건 없고요. 25일부터 시행되니까 공지가 다시 있을 거라고 AI 같은 답변만 합니다. 빗썸은 아시다시피 개인 지갑으로 출금은 금지시켰고요. 거래소는 출금처가 누구의 계정인지 인증되어야 출금 가능하고요. 다만 입금은 거래소든 개인 지갑이든 출금처에 문제 없으면 빗썸으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고객센터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이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가 햄토리님. 직접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출금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이분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등록된 지갑으로만 만약에 보내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 등록된 지갑으로 출금을 한 다음에 등록이 안 된 지갑으로
코인을 슥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코인에서 다른 거래소로 보낼 수도 있죠. 이걸 막는다는 건 이건 뭐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이런 공지가 나오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며칠간 주식과 코인이 디커플링이 되어서 코인들만 올라가서 우리들이 함께 좋아했는데, 오늘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과 함께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과 같이 적용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나 금리 관련. 오늘 제롬 파월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전쟁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올랐지만 뭐 잠깐 그런 거지,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하면 뭐 약발 떨어질 테니까 그때는 폭락한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번에 사실 숏스퀴즈가 나서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과하게 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보면 코인 몇 프로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지금 뭐 일어난 5% 10% 상승이 아니죠.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코인 사용의 실예를 온 세상이 목격을 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쓰잘데없는 사기 같은 이메일이란 걸 제가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체국이 불이 나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따위 이메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쓰지도 않았을 텐데 이메일을 어쩔 수 없이 썼더니 받은 사람이 5분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앞으로 다시 쓰진 않겠지만 제가 이건 뭐 사기는 아닌가 보네, 뭐 젊은 사람들은 좀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 비트코인의 이 실예를 보면서 비트코인이 뭐 멀쩡한 상품인가 보네, 나는 투자를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이 사기야 뭐 이런 말을 하려면 이제 약간 움츠려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런 건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빙산의 일각이다. 사실 변화가 생기고 있을 때는 잘 못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야 이거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이 전화기로 우리가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늘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 그거 뭐 네가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봤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전화기로 무슨 영화를 보고 하는 게. 요즘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기술, 이런 것들도 또 우리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거창하게 미래 혁신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그 혁신을 주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흐름만 보고 얼른 숟가락 하나 얹어서 묻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뒤처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나름 방향을 파악해서 신념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면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